군기는 내가 잡는다. 입 다물어. 그 말이 끝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군용 차량 세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오태준 상사님, 군검찰 특별수사팀입니다. 동행해 주십시오. 18년이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잠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눈송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꽤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눈은 달라졌습니다. 바람이 세졌고 눈발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저녁 8시에 경보를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각 정부 청사 안쪽 깊숙한 곳에 불이 켜진 집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요. 그 방에는 강희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대한민국 군의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나이는 56이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는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흰 셔츠 차림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여유로운 기색도 없이 오직 집중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희연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내일 오전 6시 첫 보고가 있습니다. 강희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나가고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희연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눈빛이 또렷하고 턱선이 강했습니다. 웃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수아였습니다. 강희연의 딸이었고 현재 최전방 기계화여단에서 복무 중인 이병이었습니다. 강희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좀처럼 받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이거나 근무 중이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발신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강희연은 그 순간을 나중에도 잊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26해를 키운 어머니는 압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냥 압니다. 수아야.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강희연은 다시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피곤해서요. 훈련 많이 했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말 자체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희연의 손이 핸드폰을 좀 더 꽉 쥐었습니다. 뭔가가 걸렸습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수아의 목소리 어딘가에 억누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내가 근처 지역 방문 일정이 있는데 잠깐 들를까 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 마요. 강희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지 마요. 지금은 목소리가 끊길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희연이 다시 부르려는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47초였습니다. 강희연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눈발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강희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걸린 군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보좌관이 당황했습니다. 지금요? 폭설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최전방 기계화여단. 보좌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도로 통제가 시작됐을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말리기 어려운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희연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연락합니다. 차가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마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도로가 하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발에 흩어졌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강희연은 뒷좌석에 앉아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신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보좌관이 부대 공식 라인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훈련 중 경미한 부상으로 의무대에서 격리 치료 중이라고 했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희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미한 부상, 그 말을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로 표지판이 눈발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최전방 기계화여단까지 47km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오지 마요. 지금은 그 짧은 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인 딸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눈을 떴습니다. 속도 올려요. 차가 폭설 속으로 더 깊이 달려들어갔습니다. 차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선 것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폭설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발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강희연은 코트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선명하고 깊게 찍혔지요. 정문 쪽에서 헌병이 뛰어나왔습니다. 차창으로 강희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차렷 자세를 취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강희연은 그 모습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여단장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왔다고 전하라고 했지요. 부대 안쪽 건물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들이 눈발 속에 번졌습니다. 잠시 후 정민영 여단장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4이었고 체격이 좋고 턱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새벽에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도 정제되어 있었지요. 놀라지 않은 척, 당황하지 않은 척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희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군에서 보낸 사람은 압니다. 준비된 척하는 얼굴과 진짜로 준비된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를요. 정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 야심한 밤에 폭설을 뚫고 오시다니요.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강희연은 그 말을 흘려보냈습니다. 딸 면회 왔습니다. 정민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곧바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와 이병은 훈련 중 발을 접질렸고 거기에 감기 증상까지 겹쳐 격리 규정에 따라 면회가 어렵다고 했지요. 말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매끄러웠어요. 준비해둔 말을 꺼내놓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딸 얼굴 보러 온 어머니예요. 정민혁은 강희연의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지요. 안내하겠습니다. 의무대로 가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강희연은 걸으면서 복도 양쪽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닫힌 문들, 조용한 방들이었지요. 그런데 복도 끝쪽에서 병사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가까워지자 그 병사가 빠르게 시선을 피했어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듯이 피하는 것이었지요. 강희연은 그 얼굴을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의무대 문 앞에서 정민혁이 노크를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하얀 커튼 너머에 강수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이 보였지요. 강희연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오른쪽 광대뼈 아래에 짙은 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윗입술 한쪽이 부어서 원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눈 아래쪽에 실핏줄이 터진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을 접질렸다고 했습니다. 감기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은 그런 부상이 아니었어요. 강희연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진 사람의 상처와 맞은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었지요.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낮고 힘이 없었어요. 강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멍을 봤습니다. 부기를 봤습니다. 터진 실핏줄을 봤지요. 그리고 수아의 눈을 봤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강희연은 그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무서운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지요. 그 무서움이 딸의 눈 속에 고여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정민혁을 바라봤어요. 정민혁은 강희연의 눈빛을 정면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살짝 시선을 옆으로 틀었지요. 강희연이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발을 접질리면 얼굴에 멍이 듭니까? 정민혁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희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훈련 일지, 의무 기록, 그날 밤 근무 일지, 오늘 안에 전부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수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지요. 그러나 그 차가움 안에 딸에게 전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반드시 알아낸다. 수아는 그것을 알아챘는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강희연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보좌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복도 끝에 있던 병사, 소속 확인하세요. 보좌관이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밤 강희연은 눈을 붙이지 않았어요. 임시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벽 내내 적고 또 적었지요.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서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연은 하나씩 펼쳤어요. 훈련 일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날 밤 10시 30분 공식적으로 야외 훈련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근무 일지에는 강수와 이병이 혼자 서쪽 창고 경계 근무를 선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폭설 경보가 내려진 날 밤 혼자 창고였지요. 강희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무 기록을 펼쳤어요. 다음 날 새벽 1시에 의무대를 찾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재 사유는 훈련 중 낙상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서명란을 보는 순간 강희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담당 군의관의 서명이 아니었어요. 중대장 부관의 서명이었습니다. 강희연은 수첩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세 문서가 제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지요. 적어도 3명 이상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중대장 이상이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단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희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지요. 강희연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단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었습니다. 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희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3개의 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민혁이 말했습니다. 문서 정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바로잡고 있는 중이에요. 강희연이 그 말을 받았습니다. 미흡이 아닙니다. 은폐입니다. 정민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강희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태준 상사를 지금 당장 불러오십시오. 정민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울었어요. 눈발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폭설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었지요. 오태준 상사를 부르라는 말을 남기고 강희연이 여단장실을 나선 것은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평온한 조용함이 아니었지요. 뭔가를 참고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강희연의 눈치를 살폈어요.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지요. 강희연은 그 모습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강희연은 부대 안을 혼자 걸었어요. 보좌관도 데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였지요. 혼자 걸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부대 안이 긴장하고 감추려 들었어요. 혼자 걸으면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진짜 모습이 새어나오기 마련이었지요. 강희연은 서쪽 창고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한 그곳이었어요. 강수와 이병이 혼자 경계 근무를 섰던 곳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서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문 옆 벽면 아래쪽에 뭔가 검붉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이 살짝 덮여 있었지만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지요. 강희연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철문에 살며시 얹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금속 특유의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지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강희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폭설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창고 지붕을 긁는 소리가 났겠지요. 그 안에 수아가 혼자 서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이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겠지요. 오태준이 들어왔을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었어요. 그 좁은 창고 안에서 수아는 어디로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강희연은 눈을 떴습니다. 철문에서 손을 걷었어요. 하얗게 힘이 들어갔던 손가락이 천천히 펴졌습니다. 강희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임시 집무실로 돌아오자 보좌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복도에서 시선을 피하던 병사의 소속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중대 이동현 일병이라고 했지요. 강희연은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보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예상 밖이었지요. 민채린 이병이었습니다. 강수아의 동기이자 절친한 전우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밤새 울었거나 밤새 무언가를 고민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채리는 강희연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희연이 보좌관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보좌관이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희연과 민채린 단둘이 남았지요. 민채린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누가 알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강희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보세요. 민채린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서쪽 창고 옆 구역 순찰 근무였다고 했어요. 10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고 했어요. 사람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였다고 했지요. 민채리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강희연이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틀어보세요. 민채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소리였지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어요. 잠시 후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낮고 거칠고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강수아, 너 요즘 입이 많이 가볍더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뿐입니다. 규정? 여기가 규정 배우러 오는 데야? 군기 배우러 오는 데지.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이었지요.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채린이 핸드폰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강희연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지요.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강희연의 손이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오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군기는 이렇게 드는 거야. 알겠어? 잠시 후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가 났지요. 녹음이 끊겼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채린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희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무겁게 깔렸지요. 민채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오태준 상사가 시키는 사적인 심부름을 거절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부당하다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창고 근무가 들어온 건 그 직후였어요. 강희연이 물었습니다. 이 파일 원본이 있습니까? 클라우드에 올려뒀어요. 지워지지 않게요. 강희연이 민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채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희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었지요. 분노였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온,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눌러두지 않겠다는 분노였어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보관합니다. 지금부터 이 대화는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민채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아는요? 강희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짧게 말했어요. 제가 지킵니다.
민채린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희연은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요. 세상을 덮으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묻어버리려는 것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희연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두꺼운 눈도 봄이 오면 녹습니다. 진실도 그런 것이었지요. 오태준 상사가 여단장실에 불려온 것은 그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강희연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민혁 여단장은 구석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오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체격이 컸습니다. 목이 굵고 어깨가 넓었어요. 군 생활 18년의 흔적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강희연을 마주보는 순간 그 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어요. 강희연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담겨 있었지요. 오태준이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강희연이 말했어요. 앉으세요. 오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하게 세웠어요. 여전히 표정을 관리하려는 것이 보였지요. 강희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12월 17일 밤 10시 30분에 어디 있었습니까? 오태준이 대답했어요. 숙소에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무일지를 오태준 앞에 밀었어요. 이 일지에는 당신 서명이 그 시간에 서쪽 창고 구역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태준이 잠깐 멈췄어요. 순찰을 잠깐 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순찰 중에 강수와 이병을 만났습니까? 잠깐 봤습니다. 근무 상태 확인했고요. 강희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수와 이병의 얼굴에 있는 멍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오태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훈련 중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야외 훈련은 없었습니다. 오태준의 입이 잠깐 닫혔어요. 강희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얹었지요. 오태준의 시선이 핸드폰으로 내려갔습니다. 강희연이 말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날 밤 서쪽 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태준이 강희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희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바람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폭설 소리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수아, 너 요즘 입이 많이 가볍더라. 오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귓불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군기는 이렇게 드는 거야.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강희연이 재생을 멈췄습니다. 더 들으시겠습니까? 오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단장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정민혁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강희연이 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희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태준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어요. 군기는 주먹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민혁을 바라봤지요. 두 분 다 오늘 오후 대기하십시오. 강희연이 여단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정민혁이 따라왔어요. 발소리가 급했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강희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민혁이 말했습니다. 저도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알려지면 부대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손상되니까 내부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연이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어요. 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이미지. 그 단어를 짧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군은 이미지가 아니라 신뢰로 섭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이미지를 먼저 걱정했다면
여단장님은 그 순간 지휘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민혁이 눈을 내렸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강희연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아까보다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그것을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강희연은 병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렀어요. 강압적이지 않게 조용히 불렀습니다. 질문도 단순했지요. 그날 밤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였습니다. 처음 두 명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눈을 내리깔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네 번째로 들어온 병사가 달랐습니다. 이동현 일병이었어요. 아침에 복도에서 눈을 피하던 그 병사였지요. 이동현은 의자에 앉아서 한동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강희연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이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 옆을 지나다가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서웠다고 했지요. 문틈 사이로 봤는데 오태준 상사가 수아에게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고 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동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지요. 강희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강희연은 이동현이 방을 나간 뒤 수첩을 펼쳤습니다. 목격자가 생겼어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문서가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은폐 구조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수첩에 천천히 적었어요. 그리고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군검찰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특별수사팀 투입 요청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창밖에 눈이 잦아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쌓아 올린 것들이 곧 드러날 것이었지요. 강희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눈 속에 묻혀 있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덮여 있었을 뿐이었지요. 이동현 일병이 방을 나간 뒤로 부대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강희연은 느꼈지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댐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주 가는 물줄기 하나가 새어나오지요. 그러나 그 실금은 점점 벌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졌어요. 강희연이 임시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병사가 한 명 더 있다고 했어요. 강희연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선 병사는 21살의 박준서 이병이었어요. 수아와 같은 중대 소속이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지요. 의자에 앉으라고 했지만 앉지 않았어요. 서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희연은 그냥 두었어요. 박준서는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오태준 상사한테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석 달 전이었다고 했지요. 사적인 심부름을 거절했다가 새벽 기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지 않았어요. 조용히 넘어갔지요. 그때 말하지 못한 게 지금도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당하는 걸 알면서도 무서워서 못 나섰던 게 부끄럽다고 했어요. 강희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1시간 간격으로 병사들이 찾아왔어요. 2명, 3명,
또 한 명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얼굴이었지만 비슷한 눈빛이었지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삼켜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울면서 말했어요. 어떤 병사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요. 어떤 병사는 말을 시작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보좌관이 저녁 무렵 강희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증언하겠다고 나선 병사가 모두 7명이라고 했어요. 강희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거의 멈춰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그 시각 오태주는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오전에 강희연 앞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뒤로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지요. 병사들이 자신을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에는 오태준이 복도를 걸으면 병사들이 알아서 비켜섰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켜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졌어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오태준은 내무반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사 몇 명이 앉아 있다가 오태준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오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군 기밀을 함부로 외부에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라고 했지요. 병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오태준은 그 침묵을 자신에 대한 복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지요. 한 병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상사님, 군 기밀을 먼저 어긴 게 누굽니까? 오태준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말한 병사는 고개를 들고 오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태준이 그 병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한 명이 말했어요. 저도요. 오태준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그는 말없이 내무반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지요. 그러나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지요. 정민혁이었습니다. 정민혁도 이미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오태준의 전화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어요. 오태준은 흡연 구역으로 나갔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눈이 거의 그쳐 있었지요. 오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지요. 오태준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담배를 밟았어요. 꽁초가 눈 속에 눌렸습니다. 그날 밤 강희연은 수아의 병실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보고도 업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딸을 보러 왔지요. 수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들어서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눈이 그쳤다고 했어요. 강희연이 그렇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온 모녀였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편한 사이였어요.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린이가 녹음 파일 드렸죠? 강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걔한테 미안해요. 저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강희연이 말했어요. 채린이는 스스로 선택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야. 수아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알리기 싫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제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강희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먼저 손을 잡은 것이 처음이었지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강한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게 진짜 강한 거야.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흘러내리지는 않았어요. 수아는 강희연의 딸이었습니다. 쉽게 울지 않았지요. 창밖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쌓아 올린 하얀 세상 위로 별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희연의 명령이 부대 전체에 전달됐어요. 전 간부 대회의실 집합, 오전 10시였습니다.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요.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짧은 명령 하나가 부대 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간부들이 하나둘 대회의실로 모여들었어요. 소령, 대위, 중위, 각 중대 상사들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서로 눈치를 봤어요.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이 없었지요. 자리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거나 테이블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태준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지요. 눈이 마주치는 간부가 없었어요. 다들 피했습니다. 정민혁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지요.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10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강희연이 들어섰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강희연이 앞에 서자 대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강희연이 말했지요. 앉으세요.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희연은 앞에 섰어요. 서류도 없었습니다. 메모도 없었지요. 그냥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짧게 봤어요. 그 시선을 받은 간부들이 하나씩 눈을 내렸습니다. 강희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어요. 폭설이 몰아치는 소리였지요. 대회의실 안의 간부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소리가 달라졌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였습니다. 강수아, 너 요즘 입이 많이 가볍더라. 대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군기는 이렇게 드는 거야.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장교가 고개를 숙였어요. 또 한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지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이야. 밖에서 떠들면 다음엔 더 힘들어진다. 녹음이 끝났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민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장관님, 현재 내부적으로 처리 중에 있고 앞으로 강희연이 그 말을 끊었어요. 내부 처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민혁의 말이 멈췄지요. 강희연은 정민혁을 바라봤어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목격자가 7명입니다. 이게 내부 처리 대상입니까? 정민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강희연이 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오태준은 강희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18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 안에는 이미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말했어요. 오태준 상사, 군기는 주먹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오태준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강희연이 방 안의 간부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알고 있었다면 왜 보고하지 않았는지, 왜 막지 않았는지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침묵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대회의실 안이 무거워졌어요. 어떤 간부는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어떤 간부는 테이블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간부는 눈이 붉어졌습니다. 강희연이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군검찰이 처리합니다. 관련자 전원은 오늘 오후부터 대기하십시오. 자리를 비우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기록됩니다. 간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희연이 돌아섰어요. 대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어요. 일정한 속도로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지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명령이 불법이면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강희연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지요. 대회의실 안에 남은 간부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오태주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정민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8년 군 생활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와 있는지를 느끼는 것 같았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던 소리가 아직도 대회의실 안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그 소리가요. 강희연은 복도를 걸었어요. 보좌관이 옆에 붙었습니다. 강희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군검찰 특별수사팀 투입 요청, 오늘 안에 완료하세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연은 복도 끝 창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그쳐 있었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폭설이 쌓아놓은 하얀 것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강희연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눈이 그쳤습니다. 이제 덮였던 것들이 드러날 차례였지요. 군검찰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군용 차량 세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차에서 내린 수사관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표정도 없었지요. 그저 걸었습니다. 그 걸음이 부대 안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병사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복도에서 지나치던 병사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태주는 자신의 내무실에서 그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사관들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손이 창틀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됐지요. 18년이었습니다. 입대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18년을 이 군복을 입고 살았어요. 그 18년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와 있는지가 그제야 실감 나는 것 같았지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이 들어섰지요. 오태준 상사님, 군검찰 특별수사팀입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군복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수사관을 따라 문을 나섰지요. 복도에 나오자 지나치던 병사 몇 명이 멈춰 섰습니다. 오태준은 정면만 바라봤어요. 좌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복도가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지요.
정민혁 여단장실에도 수사관이 찾아갔습니다. 강 의원이 직접 여단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혁이 서 있었지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랍도 닫혀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 의원이 말했어요. 직위 해제 명령 전달하러 왔습니다. 정민혁이 눈을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군 생활 28년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민혁이 책상 위의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잠깐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수아 이병은 좋은 군인이 될 겁니다. 강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들은 부대 안의 문서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훈련 일지, 의무 기록, 근무 일지, 행정 서류들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이미 이상한 점을 짚어낸 것들이었지요. 수사관들은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지워진 흔적, 수정된 흔적, 다른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곳들을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던 날 수사관이 강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강 의원이 앉아서 보고를 받았어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오태준 상사의 피해자가 강수아 이병만이 아닙니다. 강 의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수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3명의 병사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어요. 1명은 자진해서 신고를 포기했고 2명은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 처리됐다고 했습니다. 기록에는 본인 희망에 의한 전출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떠난 것이었습니다. 강 의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수사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이 부대만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강 의원이 말했어요. 전군 대상으로 합니다. 수사관이 잠깐 멈췄습니다. 전군이라는 말의 무게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강 의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건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 전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강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서 눈이 미끄러져 내렸어요. 땅 위에 하얀 눈 위로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것을 바라봤지요. 덮여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의원은 공식 브리핑 자리에 섰어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강 의원을 향했지요. 강 의원은 준비한 메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영 문화 전체를 점검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군기란 무엇인가? 강한 군인은 누구인가? 명예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질문에 우리 군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군기는 주먹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강 의원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강 의원은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익명 신고 채널 신설, 외부 민간 감시위원 제도 도입, 가해, 상급자, 즉각 분리조치 의무화, 피해자, 법률 지원 제도 시행이 포함된다고 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강 의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보좌관에게 말했어요. 민채린 2병과 이동현 1병, 그리고 증언에 나선 병사들 표창 준비하세요. 보좌관이 메모했습니다.
언제로 잡겠습니까? 강희연이 말했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눈 녹은 물이 창문 아래로 흘렀습니다. 강희연은 그 햇빛 속을 걸었지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희연이 수아의 병실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보좌관도 데리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지요. 그냥 어머니로서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수아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책을 덮었어요. 멍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기도 빠졌지요. 얼굴이 한결 나아 보였어요.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꺼내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지요. 강희연이 의자를 당겨 수아 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지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땅이 저녁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먼저 말했어요. 수사 잘 마무리됐죠?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오태준 상사 구속 기소됐고 정민혁 여단장도 직무유기로 기소됐어. 의무기록 조작에 관여한 부관도 공문서 위조로 함께 기소됐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강희연도 말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이 잠시 그 침묵 안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어요. 강희연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았어? 수아가 잠깐 망설였어요. 약하다고 할 것 같았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았지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수아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지요? 강희연이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기가 약해 보이는 게 두렵게 느껴지지. 그런데 수아야, 나는 내가 강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내가 괜찮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아가 손으로 닦으면서 말했어요. 창고에서 맞을 때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강희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었어? 수아가 말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다는 거요. 제가 말해도 덮어질 것 같다는 거요. 그 무서움이 더 컸어요. 강희연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먼저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았겠지. 그런데 채린이가 있었어. 이동현 일병이 있었고, 그리고 나도 있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한참 후에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군복 벗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다 끝나면 그냥 나가버릴까 하고요. 강희연이 물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수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지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가면 이곳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바꾸려면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희연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장교 시험 준비하려고요. 어머니처럼은 못 되더라도요. 강희연이 말했습니다. 나처럼 될 필요 없어. 수아답게 하면 됩니다.
수아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작은 웃음이었지만 화냈습니다. 강희연도 웃었지요. 짧고 작은 웃음이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폭설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밤하늘이었습니다. 맑고 차갑고 높았어요. 강희연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아의 이불을 한번 고쳐 덮어줬어요. 오래전 수아가 어렸을 때 하던 것처럼요. 수아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희연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희연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강희연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잘 자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희연은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선명했어요. 강희연은 잠깐 멈춰서서 그것을 바라봤지요. 폭설이 덮었던 하늘이 이렇게 맑았습니다. 진실을 덮으려 했던 것들이 거치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도 이렇게 맑을 것이었어요. 강희연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지요. 군검찰 특별수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것은 사건이 불거진 지 3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발표문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거웠지요. 오태준 상사는 폭행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민혁 여단장은 은폐 가담 및 직무유기로 기소됐어요. 의무 기록 조작에 관여한 부관은 공문서 위조로 함께 기소됐지요. 정군 대상 특별감찰에서는 유사 사례 1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희연이 처음부터 짐작했던 대로였지요. 발표가 나간 날 오후 강희연은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위원회에는 군 내부 인사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했습니다. 법조인, 심리상담 전문가, 인권활동가들이 자리에 앉았지요. 강희연은 회의 시작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했어요. 이 자리는 군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바꾸는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어요. 피해 병사가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모두 내부 라인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그 신고가 가해자에게 먼저 전달되는 구조였어요. 신고가 신고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되돌아오는 구조였지요. 두 번째 문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형식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세 번째 문제는 목격자나 증언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강희연은 위원들의 말을 들으면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나씩 적었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하나씩 바꿉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씩 제대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부 독립신고 채널이 생겼습니다. 군 내부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부 감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였어요. 익명 신고도 가능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됐지요. 두 번째로 가해 상급자 즉각 분리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로 증언자 보호 규정이 생겼습니다. 증언에 나선 병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었지요. 네 번째로 피해자 법률 지원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군 법무관이 피해자 편에서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됐어요. 강의연은 제도들이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할 때마다 창구 앞에서 봤던 검붉은 흔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강의연은 서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표창 수여식이 열린 것은 제도 발표 다음 날이었어요. 작은 식이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지요. 강의연이 원한 방식이었어요. 민채린, 이동현 그리고 증언에 나선 5명의 병사들이 앞에 섰습니다. 모두 8명이었지요. 강의연이 표창장을 하나씩 수여했습니다. 민채린에게 표창장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두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민채린이 표창장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지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이동현에게 표창장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용기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결국 나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잠깐 떨렸어요. 나머지 5명에게도 표창장이 돌아갔습니다. 강의연은 한 명 한 명의 눈을 바라보면서 표창장을 건넸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짧게 말을 했지요. 그 말들이 길지 않았지만 가벼운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강의연이 앞에 섰어요. 8명의 병사들이 바라봤습니다. 강의연이 말했어요. 여러분은 조직의 압박 앞에서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불이익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섰습니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입니다. 강한 군인은 약한 사람을 두려움으로 눌러앉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군인은 약한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식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강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수여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강의연은 자리에 잠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눈이 완전히 녹은 자리에 땅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눈 아래 있던 땅이었지요.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 봄을 품고 있었어요. 강의연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뀌는 것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고요. 땅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다가 때가 되면 올라오는 것이라고요. 이번 일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다가왔어요. 다음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의연이 일어섰어요. 코트를 집어들었지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봄이 왔다가 여름이 됐지요. 그리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며칠째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이 낮고 무거웠습니다. 빗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그 비가 내리는 날 신임 장교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부대 광장에 하얀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빗속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지요. 군인이었으니까요. 빗물이 정복을 적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강의연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빗속에서요. 정복이 빗물에 젖어들었어요. 강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광장을 바라봤지요. 줄지어 선 사람들을 천천히 봤어요.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왔어요. 강의연이 계급장을 달아줬습니다. 악수를 나눴지요. 그리고 이름이 들렸습니다. 강수아 소희. 강의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지요. 수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정복이었어요. 빗물이 어깨 위로 떨어지고 있었지요. 수아의 얼굴에는 1년 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멍도, 부기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대신 다른 것이 있었지요. 당당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통과한 사람의 당당함이었어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강희연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빗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강희연이 수아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손이 수아의 어깨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1년 전 병실에서 이불을 고쳐 덮어주던 그 손이었지요. 수아가 강희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강희연도 수아의 눈을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지요. 그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수아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강희연의 눈도 빛났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였으니까요. 다음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민채린 소희. 채린이 앞으로 나왔어요. 수아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희연이 채린의 어깨에도 계급장을 달았어요. 채린이 강희연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빗소리에 묻혔지만 입모양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강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울음소리가 섞였어요. 웃음소리도 섞였지요. 광장이 따뜻해졌습니다. 빗속에서도 따뜻했어요. 수아와 채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어요. 채린이 수아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다. 수아가 웃었어요. 내가 한 거지. 채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한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광장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광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서 광장 바닥 위로 얕게 흘렀어요. 그 위로 빗방울이 계속 떨어졌지요. 동그란 물결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또 생겼다가 또 사라졌어요. 강희연이 광장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였어요. 수아와 채린의 뒷모습을 바라봤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정복 어깨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계급장이 빗물 속에서 빛났습니다. 강희연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폭설이 내리던 밤을 떠올렸어요.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던 순간을요. 오지 마요 라던 그 목소리를요. 그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봤습니다. 하얀 정복을 입고 빗속에서 당당하게 걷고 있는 것을 봤지요. 빗물이 강희연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닿지 않았습니다. 식이 완전히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도 강희연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빈 광장을 바라봤어요. 빗소리만 남아 있었지요. 강희연은 그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 전 폭설 소리와 달랐어요. 폭설은 덮는 소리였지요. 그러나 지금 이 비는 씻는 소리였습니다. 쏟아져 내려서 땅 위의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소리였어요. 강희연이 혼자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으로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빗물이 발 아래서 튀었지요. 강희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군기란 무엇인가? 강한 군인은 누구인가? 명예는 어디에서 오는가? 1년 전에 던진 질문들이었어요. 그 답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혼자 서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이건 잘못됐다고 말한 23 이병의 목소리에 답이 있었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면서 손을 떨던 전우의 손에 답이 있었지요. 무서웠지만 결국 증언대에 선 7명의 눈빛에 답이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광장 끝에 다다랐어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빈 광장이었지요. 빗줄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나 강희연의 눈에는 아직도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정복을 입고 줄지어 선 사람들이요. 그 중에 수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채린이 있었지요. 강희연이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빗소리가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광장을 채우고 하늘을 채우고 강희연이 걸어가는 길을 채웠어요. 그 빗소리 안에서 강희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혼잣말처럼요. 군기는 주먹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강한 군인은 약한 이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명예는 침묵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명예입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어요. 강희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으로 앞으로 계속 걸어갔지요. 광장 저편에서 수아와 채린이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빗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지요. 하얀 정복이 빗속에서도 빛났어요. 강희연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낮고 무거운 하늘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저 멀리 하늘 끝에 밝은 곳이 보였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폭설이 덮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폭우가 씻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강희연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걸었습니다. 빛 속에서 앞으로 멈추지 않고요. 폭우가 그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하늘이 높아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지요. 여름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냈어요. 집무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있었지요. 1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눈빛이 또렷한 얼굴이었지요. 그 사진 옆에 새 사진이 생겼습니다. 하얀 정복을 입고 빗속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수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옆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흠뻑 젖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희연은 두 사진을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 시각 수아는 새로 배치된 부대에서 첫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단 채로 병사들 앞에 섰어요. 어리고 경험이 없었지요.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강한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창고 안에서, 폭설 속에서, 그리고 빗속 광장에서 배웠지요. 채린도 다른 부대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이동현은 전역 후 군 인권 상담 자원봉사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못했다던 청년이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됐지요. 부대에는 새로운 신고 채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어요. 그러나 한 명이 신고하고 또 한 명이 신고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지요. 침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희연은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가득했지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강희연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폭설이 있었고, 폭우가 있었고, 이제 햇빛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군기는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어요. 강한 군인은 약한 이를 지키는 사람이었지요. 명예는 침묵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명예였어요. 그 진실을 처음 말한 것은 창고 안에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이건 잘못됐다고 했던 23 이병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7명을 세웠고 7명이 제도를 바꿨으며 그 제도가 이제 수많은 사람을 지키고 있었지요. 강희연이 걸었습니다. 햇빛 속으로요. 봄 같은 햇빛이었어요. 아직 여름이었지만 그 빛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빛이었지요. 어딘가에서 수아가 걷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걷고 있었어요. 이동현이 걷고 있었지요. 저마다 다른 곳에서 저마다 다른 걸음으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